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극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아름다웠던 순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생전 처음 외국 땅을 밟고 생전 처음 3억짜리 드레스를 손에 쥐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밀라노 패션쇼가 시작되기 딱 30분 전에 말이죠. 저는 김순자 58세의 평범한 한복집 아줌마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폐업 위기에 놓인 한복집 주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날 밀라노 패션 위크 백스테이지. 사방에서 외국어가 튀어나오고 모델들이 뛰어다니고 스태프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건 찢어진 드레스 한 벌이었어요. 하얀 실크에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제가 평생 만져본 것 중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3억 원이래요. 3억? 그 드레스가 공항 수화물 검사에서 찢어졌대요. 길이 30cm짜리 찢어진 자국이 허리춤에서 치마까지 쭉 나 있었어요. 이탈리아 장인이라는 사람들 3명이 드레스를 둘러싸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포시빌레 불가능해. 논체 템포 시간이 없어. 로비나토 망했어. 그들이 포기하고 물러섰어요. 디자이너 박지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순자 선생님, 정말 안 될까요? 저는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실 한 올 한 올을 살폈습니다. 크리스털이 박힌 위치, 천의 결, 찢어진 각도, 그리고 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43년 전 제가 15살 때 할머니한테서 배운 그 손길이었습니다. 궁중 침선의 비법, 감침질이라고 하는 기법이었어요. 바늘이 천을 파고들었습니다. 실이 교차했어요. 제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저를 지켜봤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땀을 떴어요. 그리고 실을 끊었습니다. 드레스를 들어 올렸어요. 조명 아래서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그 순간 백스테이지가 조용해졌어요. 찢어진 자국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가 됐어요. 한복의 감침질이 만들어낸 섬세한 자수처럼, 마치 원래 디자인이었던 것처럼요. 박지원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탈리아 장인들이 다가왔어요. 드레스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퀘스토의 아르테 이건 예술이야. 마이 비스토 꼬지 이런 건 처음 봐. 백스테이지 책임자가 달려왔어요. 쇼 시작 10분 전입니다. 모델이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런웨이로 향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익선동 좁은 한복집에서만 바느질했던 제가 지금 밀라노에 와 있다는 게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쇼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무대 뒤에서 모니터를 통해 런웨이를 봤어요. 모델이 제가 수선한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드레스를 비췄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벨리시마, 마그니피코. 제가 바느질한 부분이, 제가 한복 기법으로 꿰맨 그 부분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마치 다이아몬드 무늬처럼, 눈꽃 무늬처럼 빛났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사진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43년 전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바느질은 마음을 담는 거란다. 내 마음이 곧 바느질이고 바느질이 곧 내 인생이야.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한복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말을 들어도 저는 바느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바느질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익선동 폐업 위기의 한복집 아줌마에서 밀라노 패션쇼 무대에 서게 됐는지 아시나요? 저는 사실 거의 포기했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한복은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평생 진심으로 해온 바느질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 시작은 석 달 전, 익선동 제 한복집에 한 젊은 여자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한복 수선하시나요? 제 할머니 유품인데.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익선동 한복집 아줌마가 어떻게 밀라노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한복 수선이 제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4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김순자,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81년 15살 소녀였어요.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있는 작은 한옥에서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 이귀래 여사는 궁중 침선 기능 보유자셨어요. 조선 왕조 마지막 시기에 궁궐에서 왕실 어른들의 옷을 짓던 분이셨죠. 해방 후 궁이 문을 닫으면서 익선동에 정착하셔서 평생 바느질로 생계를 이으셨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봐. 어느 날 방과 후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앞에는 비단 천과 바늘, 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요? 너 이제 배워야지. 우리 집안 바느질을. 저는 공부해야 해요. 고등학교 가야 하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순자야, 공부도 좋지만 손재주는 평생 가는 거란다. 이 바느질은 우리 집안 3대째 내려오는 거야. 내가 이어받아야 해.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한테 바느질을 배웠어요. 처음엔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에 가고 놀러 다니는데 저만 집에서 바느질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바느질에 빠져들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마법 같았습니다. 바늘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천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 땀 한 땀이 이야기를 만들고 무늬를 만들고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순자야, 바느질은 마음을 담는 거란다. 화나 있으면 실이 꼬이고 슬프면 바느질이 삐뚤어져. 평온한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하면서 해야 해. 할머니의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5년 동안 할머니 밑에서 배웠습니다. 기본 바느질부터 궁중당에 원삼 화롯, 온갖 한복을 만드는 법을 익혔어요. 특히 감침질이라는 기법을 배웠어요. 천의 겉과 속을 동시에 꿰매면서도 바늘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궁중에서만 쓰던 비법이었죠. 이 감침질은 아무한테나 가르치지 않는단다. 너만 알아야 해.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86년 제가 20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전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자야, 이 바느질 끝까지 지켜라. 약속해.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한복집을 이어받았어요. 익선동 한옥 1층 8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귀래한복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복은 여전히 수요가 있었거든요. 결혼식, 돌잔치, 명절. 사람들이 한복을 찾았어요.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양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결혼식도 웨딩드레스로 바뀌었고 돌잔치도 서양식으로 변했습니다. 한복은 구시대 유물이 됐어요.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한 명 올까 말까였습니다. 1995년 저는 28살이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가게만 지키고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였습니다. 언니, 이제 가게 접고 다른 일 하는 게 어때? 동네 언니들이 말했어요. 요즘 누가 한복을 입어? 백화점 가면 기성복이 얼마나 예쁜데. 언니 나이에 결혼도 해야지. 이러다 노처녀 되겠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복이 좋아요. 할머니 유산이기도 하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복도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형 한복 업체들이 생겨나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한복이 쏟아져 나왔어요. 손으로 짓는 한복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밀렸어요. 전기세, 수도세도 못 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2010년 43살이 됐을 때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이었어요.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갚을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이자가 이자를 낳았습니다. 1억이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됐어요. 2020년 저는 54살이었습니다.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한복? 그런 건 더더욱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12시간씩 바느질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월세가 6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지, 제 딸이었습니다. 아, 말씀 안 드렸네요. 저는 30살에 늦은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은 택시기사였고 딸 하나를 낳았죠.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민지는 지금 28살 대기업 회사원이에요. 저는 민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바느질로 번 돈으로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민지가 말했어요. 뭘 그만해? 한복집이요. 엄마, 빚이 2억이잖아요. 이렇게 계속하면 파산해요. 그래도 엄마, 제발이요. 가게 정리하고 제가 구한 식당 일자리라도 가세요. 거기는 월 200만 원은 줘요. 민지야, 엄마는 뭐예요? 바느질이 좋다고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꿈 얘기예요? 현실을 보세요. 민지는 화를 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지 말이 맞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가게를 접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 못하겠더라고요. 이 바느질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43년을 제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포기해요?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미안해요.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7월 어느 무더운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손님은 역시 없었어요. 오전 내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로요. 돈이 없어서 라면도 못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딸랑딸랑.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선글라스를 낀 세련된 차림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어요. 말투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여기 한복 수선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제 할머니 유품인데 수선이 좀 필요해서요. 여자가 가방에서 보자기에 싼 뭔가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복이었어요. 제가 그 한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붉은 비단에 금실로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당이었어요. 색은 발에 있었지만 바느질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당이를 들어 올렸어요. 천을 만졌습니다. 바느질 하나하나를 살폈어요. 어머, 뭐가 문제인가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건 궁중당이에요. 궁중이요? 네. 조선시대 왕실에서 입던 옷이에요. 이 바느질 기법, 이 금실수, 이건 100년은 좋게 된 거예요.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100년이요? 네. 그리고 이 바느질, 이건 감침질이에요. 궁중 침선 기능 보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당일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군데군데 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실이 풀린 곳도 있었고요. 수선할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옷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복원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쯤요. 한 달. 여자가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비용은 얼마예요? 글쎄요. 이건 워낙 귀한 거라. 저는 솔직히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몰랐어요. 평소에 한복 수선비는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100만 원 드릴게요. 네, 100만 원이요? 부족한가요? 그럼 더 드릴게요. 이거 제 할머니가 정말 아끼시던 건데. 아니에요, 충분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이면 저한테는 2달치 월세였거든요.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올게요. 제 명함이에요.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지원 파크 지마이너스1 치프 디자이너 LUNA 패션하우스 밀라노 이탈리. 패션? 디자이너세요? 네. 이탈리아에서 일해요. 한국에 잠깐 왔다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 그런데 수선하실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찾을지 막막했는데 지인이 이 동네에 궁중 한복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원할게요. 박지원 씨가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당일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옷을 만든 사람도 저희 할머니 같은 궁중 침선 기능 보유자였을 거예요. 100년 전 어느 장인이 정성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지은 옷이었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죠? 저는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에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당의 복원에 매달렸습니다. 하루 14시간씩 바느질을 했어요.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진 부분을 정성껏 기워 넣었어요. 풀린 실을 다시 꿰맸습니다. 바른 색을 자연스럽게 염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감을 새로 달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감침질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랑딸랑. 박지원 씨가 다시 왔어요. 순자 선생님, 다 됐나요? 네, 완성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당의를 펼쳤습니다. 박지원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당의는 100년 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붉은 비단이 빛났고 금실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용과 봉황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지원 씨가 당의를 들어 올렸어요.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순자 선생님, 이건 복원이 아니라 재탄생이에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저 패션 디자이너로 10년 넘게 일했어요. 유럽의 명장들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이런 솜씨는 처음 봐요. 박지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원 씨가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바느질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순자 선생님, 혹시 명함 있으세요? 명함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럼 연락처라도 주세요. 혹시 또 부탁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줬어요. 박지원 씨가 가게를 나가며 말했어요. 순자 선생님 솜씨는 세계적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냥 손님의 립서비스려니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제 인생이 바뀌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 선생님, 저 박지원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혹시 이탈리아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이탈리아요? 네. 제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밀라노 패션쇼가 일주일 후인데 메인 드레스가 공항에서 찢어졌어요. 그걸 수선할 사람이 필요해요. 순자 선생님 밖에 없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요? 58년을 살면서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본 제가요? 이탈리아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네, 순자 선생님. 제발 부탁드려요. 비행기 표는 제가 끊어드릴게요. 비즈니스석으로요. 숙소도 준비하고요. 지원 씨,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괜찮아요. 공항에서 제 스태프가 모시러 갈게요. 여권은 있으세요? 여권 있긴 한데 10년 전에 딸이 가족 여행 가자고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못 갔죠. 가게를 비울 수 없었거든요. 그럼 됐어요. 내일 오후 2시 인천공항 출발이에요. 제가 항공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지원 씨. 저는 정말. 하지만 박지원 씨는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요? 딸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기, 엄마가 이탈리아를 가야 할 것 같아. 네, 이탈리아요? 엄마가 왜요? 저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궁중당의 복원, 박지원 디자이너, 그리고 밀라노 패션쇼?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응, 나도 믿기지 않아. 엄마, 가세요. 뭐? 가세요. 이건 기회예요. 평생 한복만 하시던 엄마가 세계 무대에 설 기회잖아요. 하지만 가게는 제가 주말에 와서 볼게요. 엄마, 이번엔 꿈을 좇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사실 미안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심하게 말해서 엄마 바느질이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민지야, 이번에 꼭 다녀오세요. 그리고 엄마 솜씨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인천공항에 섰어요. 5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이라는 곳에 와본 게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외국어가 사방에서 들렸고 거대한 전광판에는 수많은 나라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순자 선생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저는 박지원 디자이너 팀의 수연이에요. 모시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연 씨가 저를 이끌어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받고 수속을 밟았습니다. 선생님, 밀라노 가면 제 동료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비즈니스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편안했습니다. 좌석이 침대처럼 펴졌어요. 와,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옆자리 승객들이 웃으며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구름 위를 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기내식도 처음 먹어봤어요. 스테이크, 와인.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탈리아는 처음이세요? 승무원이 물었어요. 네. 비행기도 처음이에요. 와, 그럼 더 특별하시겠어요. 밀라노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탈리아 시간으로 저녁 8시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한 남자가 제 이름을 쓴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 네, 제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르코예요. 박지원 디자이너 팀이에요. 마르코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차는 저쪽이에요. 고급 세단에 탔어요. 밀라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노천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 모든 게 영화 속 같았어요. 아름답죠? 마르코가 물었어요. 네, 정말. 호텔에 도착했어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는 샹들리에로 가득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방은 804호예요.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그럼 패션하우스로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킹사이즈 침대, 거대한 욕조, 도시 전망.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밀라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까지 왔어요. 믿어지세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비쳤어요. 58살의 평범한 아줌마. 아니,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마르코가 저를 LUNA 패션하우스로 데려갔어요. 밀라노 중심가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세련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뭔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자 선생님, 박지원 씨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이리 와보세요. 박지원 씨가 저를 3층 작업실로 데려갔어요. 넓은 방 한가운데 마네킹에 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실크 드레스였어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혀 있었고 치마는 층층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리춤에서 치마까지 30cm가 찢어져 있었어요. 세상에. 저는 다가가서 찢어진 부분을 살폈습니다. 공항 수화물 검사에서 찢어졌어요. X-레이 기계에 걸리면서 박지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이번 컬렉션 메인 드레스예요. 3억 원짜리. 6개월 동안 만든 거고요. 패션쇼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 이탈리아 장인들한테 보여줬어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크리스털 때문에 일반 바느질로는 안 된대요. 억지로 꿰매면 더 망가진대요. 저는 드레스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실크는 최고급이었어요. 프랑스산 실크 같았습니다. 크리스털도 스와로브스키였고요. 그리고 찢어진 부분. 이건 일반 바느질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침질이면 될 것 같아요. 감침질이요? 네. 제가 할머니한테 배운 궁중 기법이에요. 겉감과 속감을 동시에 꿰매면서도 바늘땀이 겉으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저는 드레스를 만져봤어요. 천의 결을 확인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하루요. 아니, 밤새워서 하면 내일 아침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박지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부탁드려요. 이 드레스가 없으면 쇼를 못해요. 2년간 준비한 컬렉션인데.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작업실을 제 것으로 내줬어요. 조명을 밝게 켜고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늘, 실, 가위.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바늘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궁중 바늘들이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마네킹에서 내려 작업대에 펼쳤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어요. 감침질은 정교해야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의 겉과 속을 동시에 꿰매면서도 바늘땀이 보이지 않게 해야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6시, 8시, 10시. 박지원 씨가 저녁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좀 드세요. 고마워요. 그냥 여기 놔두세요.
저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제 눈은 침침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쯤 문이 열렸어요. 박지원 씨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하고 계세요? 응, 거의 다 됐어. 쉬셔야죠. 쓰러지시겠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박지원 씨는 옆에 조용히 앉아 저를 지켜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응? 이건 제 드레스잖아요. 선생님 옷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세요? 저는 바늘을 잠시 멈추고 박지원 씨를 봤어요. 지원 씨, 바느질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이요? 네. 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바느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 옷을 입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설 모델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바느질하는 거죠. 그럼 제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박지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진짜 장인이세요. 새벽 5시 마지막 한 땀을 떴습니다. 다 됐어요. 저는 드레스를 들어 올렸어요. 조명 아래서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찢어진 자국은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로 변했습니다. 감침질이 만들어낸 정교한 선들이 마치 눈꽃처럼 별처럼 반짝였어요. 크리스털과 어우러져서 더욱 빛났습니다. 이게 박지원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 선생님, 이건 복원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예요. 원래보다 더 아름다워졌어요. 다른 스태프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드레스를 보고 감탄했어요. 벨리시마, 인크레디빌레, 마이 비스토 꼬지.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랐지만 칭찬인 건 알 수 있었어요. 아침 8시 LUNA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왔어요. 60대 이탈리아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조르조였어요. 조르조가 드레스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서 찢어졌던 부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치 아파토 퀘스토? 누가 이걸 했죠? 박지원 씨가 저를 가리켰어요. 레이 그녀예요. 한국에서 온 장인이에요. 조르조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시녀라 부인, 이건 예술입니다. 조르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탈리아에서 50년 패션 일했지만 이런 바느질은 처음 봅니다. 당신은 천재예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마에스트라 거장이에요. 조르조가 박지원 씨에게 말했어요. 지원, 이분을 쇼에 초대해. VIP석에 앉히고. 네, 디렉터님.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 잠깐 쉬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4시간을 푹 잤습니다. 저녁 6시 밀라노 패션위크가 열리는 곳으로 갔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세계 각국의 기자들과 패셔니스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가며 주눅이 들었어요.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익선동 한복집 아줌마였으니까요. 순자 선생님, 박지원 씨가 달려왔어요. 오늘은 새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VIP석은 이쪽이에요. 제 자리는 무대 바로 앞 첫 번째 줄이었어요. 여기요? 네. 디렉터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자리예요. 주변을 둘러보니 유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패션 잡지 편집장들, 유명 디자이너들, 바이어들이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쇼가 시작된 거예요. 모델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수선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나왔어요. 조명이 그 드레스를 비췄습니다. 오,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드레스가 빛났습니다. 크리스털이 반짝였고
제가 바느질한 부분이 마치 별자리처럼 빛을 발했어요. 모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앞을 지나갈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할머니와 제가 함께 만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쇼가 끝나고 박지원 씨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디자이너로서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올라오세요. 스태프가 저를 무대로 밀어 올렸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궁중 한복 장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마지막 드레스, 공항에서 찢어진 드레스를 단 하룻밤 만에 복원하신 분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니, 복원이 아니라 재창조하셨어요. 한국 전통 기법으로 세계를 감동시키신 거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지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죠. 밀라노 패션쇼가 끝난 다음 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순자 선생님, 저보고 이탈리아 편집장인데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선생님, CNN 패션 섹션입니다. 전화 인터뷰 부탁드려요. 마담 김, 나는 프라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박지원 씨가 호텔로 달려왔어요. 손에는 신문과 태블릿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유명해지셨어요. 뭐가요? 박지원 씨가 신문들을 펼쳤어요. 동양의 신비한 손길, 밀라노를 사로잡다. 58세 한국 장인, 하룻밤 만에 3억짜리 드레스 살려내. 잊혀진 전통, 기법, 세계 패션계의 충격.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제가 무대에서 박지원 씨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세요. 박지원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어젯밤 패션쇼 영상이 300만 뷰를 넘었대요. 댓글이 수만 개였습니다. 이게 진짜 예술이다. 한국 전통 기법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이 할머니 누구야? 천재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거. 박지원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구찌, 펜디, 발렌시아가 5개 명품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협업이요? 네. 선생님 기법을 배우고 싶대요. 그리고 같이 컬렉션을 만들고 싶대요. 저는 어지러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리고 선생님, LUNA 디렉터님이 공식 제안을 하고 싶대요.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오후 3시 LUNA 본사 디렉터실에서 조르조를 만났습니다. 조르조는 에스프레소를 내오며 말했어요. 시뇨라 김, 당신은 어제 밀라노를 흔들었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내가 50년 이 일했는데 당신 같은 장인은 처음이에요. 조르조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LUNA의 메스터 아터전 더렉터로 모시고 싶어요. 연봉은 20만 유로. 하나로 약 3억 원이에요. 네. 저는 숨이 멎었어요. 3억? 저는 1년에 1천만 원도 못 버는데 밀라노에 살면서 우리 디자이너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1년에 2번 컬렉션 때 당신 기법으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민하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저는 멍한 상태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딸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 완전 유명해지셨어요. 응. 그런데 민지야, 엄마한테 제안이 들어왔어. 저는 조르조의 제안을 설명했어요.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 좋은 기회긴 한데. 그럼 엄마가 이탈리아에 살아야 하잖아. 너도 못 보고 익선동 가게도 접어야 하고.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세요. 뭐? 엄마 평생 바느질만 하시면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 가치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고 제 인생 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엄마 꿈 이루세요. 민지야. 그리고 엄마, 익선동 가게는 사실 이미 끝났잖아요. 빚만 2억이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그 빚에 묶여 사실 거예요. 민지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익선동 가게를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유산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원 씨가 저를 밀라노 외곽으로 데려갔어요. 선생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차로 1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전통 자수 장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한 작업실에 들어갔어요. 70대 할머니가 자수를 놓고 계셨습니다. 봉주르노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박지원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이분은 마리아 할머니예요. 60년째 자수를 하고 계세요. 구찌, 프라다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다 이분한테 자수를 맡겨요. 60년. 마리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전통은 지켜야 한다고 하세요. 하지만 세계와 나눠야 한다고요. 혼자만 간직하면 죽지만 나누면 영원히 산다고요. 저는 마리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눈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할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았어요. 순자야, 바느질을 끝까지 지켜라. 하지만 혼자만 간직하지 마라. 세상과 나눠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르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디렉터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6개월은 밀라노에서 일하고 6개월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전통을 잊지 않으면서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익선동 제 가게를 한복 전통 교육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LUNA가 후원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김순자 선생님, 소감 한 말씀. 세계 무대에 선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한테 배운 바느질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 전통이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익선동 가게로 돌아왔어요. 민지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지야. 그날부터 가게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LUNA의 후원으로 가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1층은 작업실, 2층은 교육장으로 만들었어요. 순자 한복 아카데미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모집했어요. 한복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패션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첫 수업날 20명의 학생이 왔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궁중 침선 기능 보유자의 손녀이고 43년째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한복 바느질을 가르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예술이에요. 3개월 후 학생들은 놀라운 실력을 보였어요. 기본 한복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일부는 감침질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다시 밀라노로 갔어요. LUNA에서 제 작업실을 마련해 줬습니다.
넓은 공간에 한국 전통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디자이너들이 찾아왔어요. 마에스트라, 김, 이번 봄 컬렉션에 한국 전통 기법을 넣고 싶은데요. 어떤 옷인데요? 재킷이에요. 하지만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저는 디자인을 보고 한복의 곱게 깃기 기법을 제안했어요. 재킷 깃 부분에 한복 저고리에 섬세한 선을 넣는 거였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현대적인 재킷에 한국 전통의 우아함이 더해졌습니다. 그 재킷은 다음 시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밀라노와 서울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요. 밀라노에서는 LUNA 디자이너들을 가르쳤고 서울에서는 한복 아카데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1년 후 조르조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신요라 김 파리 패션 위크에서 특별 컬렉션을 하려고 해요. 파리요? 네. 주제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에요. 당신이 메인 아티스트예요. 파리, 패션의 성지였습니다. 밀라노보다 더 큰 무대였어요. 선생님이 디자인부터 바느질까지 다 해주세요. 한국 전통을 파리에 보여주세요. 저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마에스트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만들어요. 파리에 보여줄 한복 드레스를요.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6개월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한복의 저고리 선을 살린 이브닝 드레스, 치마폭의 우아함을 담은 볼륨 스커트, 감침질로 만든 섬세한 자켓. 총 30벌의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파리 패션 위크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학생들 중 가장 우수한 5명을 데려갔어요. 민지도 함께 갔습니다. 엄마, 떨려요? 떨리지. 하지만 할머니가 지켜보실 거야. 파리 그랑팔레.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에디터들, 디자이너들, 셀러브리티들이 모였습니다. 제 자리는 이번에도 첫 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지와 학생들이 함께였어요. 조명이 꺼졌어요.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야금 소리, 대금 소리. 첫 번째 모델이 나왔어요. 저고리 라인을 살린 하얀 드레스였습니다. 모델이 걸을 때마다 치마가 우아하게 흩날렸어요. 와,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 제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옷들이었어요. 한국 전통과 현대 패션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드레스가 나왔어요. 제가 6개월 동안 혼자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궁중 당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였어요. 붉은 비단에 금실로 봉황을 수놓았습니다. 치마는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었고 모든 바느질은 감침질로 했어요. 조명이 드레스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객석 전체가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우레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봤어요? 우리 해냈어요. 쇼가 끝나고 조르조가 저를 무대로 불렀어요. 마에스트라 김순자. 저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도 함께 올라왔어요. 이분이 오늘 컬렉션의 주인공입니다. 58세의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고 이제 60세의 파리를 정복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한국 전통을 이어갈 다음 세대죠. 학생들도 박수를 받았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는 난리가 났어요.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 매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삭스 피프스 에비뉴에서 팝업 스토어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보그 커버 찍으시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할머니였어요. 마담 김? 네.
나는 샤넬의 수석 아틀리에 장인입니다. 60년째 샤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당신 작품을 봤어요. 아름다웠어요. 진짜 장인의 손길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바느질만 한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는 계속 바느질했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이니까. 네. 당신이 한 일은 단순히 옷 만든 게 아니에요. 전통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 거죠. 그게 진짜 장인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민지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나도 믿기지 않아. 2년 전만 해도 나는 빚에 쪼들리던 익선동 한복집 아줌마였는데.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장인이었어요. 세상이 몰라봤을 뿐이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고백할 게 있어요. 응? 사실 나 10년 전에 엄마한테 가게 접으라고 하면서 많이 속상했어요. 엄마 꿈을 짓밟는 것 같아서. 민지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 꿈은 절대 안 죽는 거였어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뤘어요. 엄마가 내 영웅이에요. 저는 민지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김순자 선생님, 한복의 자랑, 전통을 지킨 장인,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았고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는 공주에서 30년째 한복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한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한복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한복 장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은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전통을 지키는 모든 장인들의 승리였다는 것을요. 익선동 가게로 돌아왔어요. 간판이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자 한복 아카데미 마이너스 전통을 잇고 세계로 나아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다녀왔어요. 선생님, 팔이 대박이었어요. 뉴스 봤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리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바느질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세상과 나눴어요.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제 이 바느질은 나만에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이어갈 거고요. 할머니 바느질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문득 바느질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바늘들, 실패자. 저는 바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 조각을 꺼내 한 땀 떴어요. 여전히 떨렸습니다. 43년이 지났지만 바늘을 들 때마다 설레고 떨려요. 그게 바느질이에요. 그게 장인의 마음이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익선동 한옥 지붕 위로 환한 달이었습니다. 똑같은 달인데 2년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달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르조였습니다. 신유라, 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당신 작품 전시회를 하고 싶대요. 한국 궁중 침선의 예술이라는 제목으로요. 메트로폴리탄? 네.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에요. 6개월간 대규모 전시를 할 거예요. 당신 작품과 당신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거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마에스트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할머니 사진을 봤어요. 할머니, 우리 바느질이 박물관에 걸린대요. 세계 사람들이 볼 거래요. 믿어져요? 대답은 없었지만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란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요. 이 바느질이 제 인생이니까요. 이 바느질이 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 바느질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거니까요. 5단계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지금 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서 있습니다. 60세가 된 제 앞에는 제 인생이 펼쳐져 있어요. 한국 궁중 침선의 예술 김순자의 여정. 전시회 입구 간판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세계 최고의 박물관에 걸려 있어요. 전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가득 제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2년 전 밀라노에서 수선한 그 하얀 드레스, 파리에서 선보인 봉황 드레스, 그리고 할머니의 궁중 당이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작품이 아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습니다. 15살 때 할머니한테 바느질을 배우던 제 모습, 익선동 작은 가게에서 혼자 바느질하던 모습, 밀라노 패션쇼 무대에 선 모습,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웃는 모습. 엄마, 여기 사람 정말 많아요. 민지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은 전시회 오프닝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시실을 가득 채웠어요. 뉴욕 시민들, 패션 관계자들, 학생들, 그리고 한인 동포들. 한 젊은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저 FIT 패션 공대 학생인데요. 선생님, 스토리 정말 감동적이에요. 고마워요. 저도 전통자수를 전공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그게 뭐 돈이 돼? 라고 하니까. 하지만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전통도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걸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는 일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봐요. 제가 증거예요. 전시 도슨트가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김순자 선생님은 58세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폐업 위기의 한복집 주인이었죠. 하지만 43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 하나로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전시를 보고 나오는 한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맞죠? 저 한인 1세예요. 60년 전에 미국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가슴이 뿌듯해요. 우리 한국 전통이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전시 오프닝 리셉션이 시작됐어요. 박물관 큐레이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나오시죠.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순자입니다. 60세의 평범한 한국 아줌마예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빚에 쪼들리는 한복집 주인이었어요. 하루 12시간 바느질해도 월세도 못 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할머니가 물려주신 바느질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운명이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밀라노 패션쇼, 파리 컬렉션.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제자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면서 깨달았어요. 전통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야 살아남는다는 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한국 익선동에 있는 제 아카데미에는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해요. 모두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학생들이 다시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가르칠 거고요. 그렇게 한국 전통은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제가 58세에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돈이 안 돼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진심으로 하는 일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아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어요. 민지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민지야, 믿어줘? 엄마가 이룬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래, 포기하지 않았어. 그날 밤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카데미 학생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뉴스 봤어요. 전시회 대박이래요. 그래, 고마워. 선생님,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학생 작품 전시회 할 거예요. 익선동에서요.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러워.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한복은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43년간 진심으로 해온 바느질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익선동 가게 앞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 아카데미 등록 대기자들이었어요. 순자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한 분 한 분 사인을 해드렸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학생들이 열심히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응, 다들 잘하고 있구나. 학생 중 한 명이 작품을 보여줬어요. 저고리였는데 감침질이 완벽했습니다. 대단한데? 이제 거의 내 수준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학생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의 진짜 의미를요. 저는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에요. 길을 만든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길을요.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자 선생님, 국가무형문화재 궁중 침선장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요? 네. 선생님은 할머니로부터 궁중 침선 기법을 전수받으셨고 이를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계시죠. 이보다 더 자격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할머니가 제일 원하시던 거였거든요. 지정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문화재청에 갔습니다. 딸 민지와 아카데미 학생들이 함께 갔어요. 궁중 침선장 김순자 선생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 보유자로 지정합니다. 증서를 받으며 저는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드디어 했어요. 할머니 바느질이 국가문화재가 됐어요. 그날 밤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43년 걸렸지만 약속 지켰어요. 바느질을 끝까지 지켰고 세상과 나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는 거요. 창밖으로 익선동 한옥 지붕들이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동네였습니다. 제 가게도 그래요. 100년 된 한옥에서 세계를 향한 바느질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에요. 58세에도 60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통은 낡은 게 아니라 가장 혁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세계와 나누면 전통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힘들어도 돈이 안 돼도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느질을 사랑한 평범한 아줌마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진심을 다했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끝에도 50년, 60년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인생극장 채널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요. 60세의 손은 15세 때보다 거칠지만 43년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뜨고 있어요. 이 바느질이 또 누군가를 감동시키겠죠. 그리고 전통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재능을 깨워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심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하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